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 차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나와 타인을 비교해서 생긴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나를 타인과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남편은 늘 저를 동서와 비교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동서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러니 미치겠더라고요. 그 꼴을 7년 넘게 보고 살다 보니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동서까지도 곱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형제들이 시댁에서 모인다는 말만 나오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에서 천불이 나곤 한답니다. 남편이 말 안 해도 저도 알아요. 저보다 동서가 학벌도 높고 돈 잘 벌고 친정도 잘 산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굳이 사람들 앞에서 조목조목 비교를 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남편보다 잘나고 멋진 남자 만나 살고 싶어요. 살부비고 사는 자기 마누라 기죽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재주도 없는 인간 만나 속 썩고 살기 싫다고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애 때문에 산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워가며 사는 내 심정을 지가 아냐고요. 오죽하면 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날 아들 녀석의 말에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15년 전 한 직장에서 만나 몰래 사내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지금처럼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반대였죠. 제가 비록 대학은 못 나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남편도 제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은 영업부 대리였고 저는 격리과 사원이었어요. 영업을 뛰다 보면 접대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남편은 자주 저희 부서에 찾아오곤 했어요. 남편은 그리 영업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착해서 제가 몇 번 위기에서 구해주곤 했어요. 경비 처리가 안 되는 3만 원 이상, 간이 영수증은 숱하게 도와주었고요. 오죽하면 저희과 과장님이 저보고 김대리 엄마냐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남편과 제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는 말도 제법 나오곤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남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이 차이도 6살이나 나고 남편이 너무 아저씨 스타일이어서 더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 둘 사이를 오해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리님, 사람들한테 우리 사귀는 거 아니라고 말 좀 해요. 다들 오해하잖아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요. 막말로 우리가 사귀면 안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서야 남편은 농담이라며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왠지 농담이 진담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진심은 얼마 뒤 밝혀졌어요. 하루는 저희 부서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셔서는 사진 한 장을 내미셨어요. 자기 큰조카라며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엄청난 근육을 뽐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우락부락한 근육을 질색하는데 과장님 조카라서 싫은 티도 못 내고 근육이 대단하다고 빈말로 칭찬을 해주었죠. 근데 하필 그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과장님은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쌩하니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짧은 순간 본 거지만 분명히 남편의 얼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나 싶었죠. 아무튼 소개팅은 정중히 거절을 했고 그 일은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남편이 제게 냉랭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복도에서 만나도 일부러 못 본 척 쓱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물었죠. 혹시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냐고요. 그랬더니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유선희 씨가 그렇게 근육질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네요. 머리에 든 것도 없이 근육만 키우는 애들이 뭐가 좋다고? 30이 다 돼가는 남자가 한참이나 어린 제 앞에서 질투를 하는 걸 보니 한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려주려다가 남편의 슬리퍼 밖으로 나온 구멍난 양말을 보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영업을 뛰는 남편이 그날따라 짠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요령도 없고 백도 없어서 몸이 고생인 사람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죠. 김 대리님, 저 맥주 한 잔 사주세요. 매번 술 한 번 사겠다고 말만 해놓고 한 번도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 약속 오늘 지켜주세요. 갑작스런 데이트 신청에 남편은 잠시 벙찐 표정이었어요. 싫어요? 그럼 마세요. 대신 앞으로 나한테 3만 원 이상 간이 영수증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둘만 만나는 건가 해서. 그리고는 제 반응을 살피더라고요. 김 대리님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나 혼자 베껴 먹으려고 했는데 싫으면 저희 과 사람들 다 부를게요.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뭐가 그리 좋은지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처음 둘이서 술을 마셨고 버스 막차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회사에서는 몰랐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보니 아저씨가 아닌 친근한 오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순박한 동네 오빠처럼요. 30이 다 된 남자가 순박하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느낀 남편은 그랬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남편과 사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어요. 괜한 오해는 불러일으키기 싫었거든요. 연인 사이라서 남편이 낸 영수증만 경비 처리를 잘해준다는 오해 말이에요. 게다가 사귀다 헤어지면 서로 불편한 것 외에 주변 시선이 따가울 것 같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이유로 비밀 연애를 했는데 막상 사귀다 보니 스릴도 있고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5년이나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진 건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둘 다 집에서 첫째라서 그런가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들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밑으로 동생들도 있어서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강했고요. 남편은 3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그중 둘째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 자체가 장남인 제 남편보다 둘째 아들을 더 대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성이 그런 건지 주눅이 들어 그런 건지 남편도 자기 동생을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둘째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잘난 건 알겠는데 지 형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거든요. 형이 말하는데 툭 하면 뚝뚝 끊고 사사건건 형을 이기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막내 동생도 제 남편을 우습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엔 많이 불편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로 왠지 남편이 더 불쌍하게 느껴져서 나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이 나오자 우리는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귄 줄 몰랐던 회사 사람들은 다들 엄청 놀라더군요. 심지어 저희 부서 언니들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언니들의 그런 반응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 언니들이 사람 볼 줄 알았구나 싶더군요. 기혼자였던 언니들은 연애와 결혼이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결혼을 하고 한동안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했어요.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
제가 출산으로 회사를 쉬게 될 때 덜 부담이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IMF 때만큼이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저희 회사도 타격이 컸거든요. 40대 초반 과장급한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정도였어요. 부부 사원인 경우는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해야만 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저희가 운이 안 좋았죠. 결국 제가 퇴사를 하면서 남편이 회사에 남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저보다 남편이 직급도 높고 월급도 더 많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회사를 나오고 한동안 재취업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있는 직원도 자르는 마당에 유부녀 고졸 격리직 직원을 받아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월급을 낮춰서라도 어디든 들어가겠다 마음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회사원을 포기하고 동네 마트에 이력서를 냈고 격리 경력을 인정받아 캐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그때 임신을 했지 뭐예요. 거기다 입덧이 너무 심하고 임신 초부터 유산기가 있어서 몇 달 일도 못하고 제 발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많이 원망했어요. 아직도 우리 큰아들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 미안할 때가 많아요. 큰애가 태어나고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애가 젖을 때고부터 슬슬 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시동생 못지않게 학벌도 직장도 빠지지 않는 여자였죠. 집도 좀 사는 편이라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동서 친정에서 절반가량을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집 딸을 데려와서 그랬는지 저희 시부모님도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결혼자금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전셋집을 구해 살았던 우리 부부와 달리 시동생네는 자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동선의 집에 가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집이더라고요. 비록 대출이 많이 끼어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가 아파트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부럽더라고요. 보증금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달갑지 않은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 말이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한 건 말이죠. 동서는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한 채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누구 하나 그 문제로 동서한테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시집을 올 때 혼수며 예단도 최고급으로 해온 며느리였기에 더더욱 그랬죠. 엄연히 제가 맏며느리였지만 여자는 남편 따라 대접받는다고 시댁 식구들은 저보다 동서를 더 대접해 주었어요. 저는 부리는 며느리, 아랫동서는 받들어야 할 며느리였죠. 게다가 동서는 임신까지 한 상태라 명절 때도 모든 일은 제 몫이었어요. 동서가 시집오고 처음 맞는 명절에 저는 혼자일 때랑 똑같이 명절 음식을 만들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해야 했죠. 임신 5개월 차였던 동서는 상전대우를 받으며 안방에 들어가 누워있을 때도 저는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일해야 했어요. 운 좋은 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몸 편히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독박 명절을 지내고 나니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프고 뼈 마디마다 틀어진 기분이었어요. 몸살에 온 건가 싶어서 쌍화탕에 복합 감기약이라도 먹으려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몸 상태가 마치 첫애를 임신했을 때랑 같은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임신 테스터를 사다가 검사를 했는데 또 임신을 했지 뭐예요. 그땐 정말 재기하려는 의지 자체가 형체도 없이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화도 안 나더라고요. 다 끝났다 싶었거든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병원에 가보니 임신 10주 차더라고요. 제가 워낙 생리불순이 심해서 생리주기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게 임신을 뒤늦게 알게 된 원인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명절에 독박 쓰고 일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하는 후회가 몰려왔어요. 안 되는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싶었죠.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싸늘하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빈말이라도 축하한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더라고요. 첫애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온전히 축복해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한참 침묵하던 남편은 작정한 듯 한숨을 푹 쉬고는 말했어요. 애 꼭 낳아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낳지 말라는 거야? 넌 애가 왜 그렇게 미련하냐? 우리 상황 뻔히 알면서 피임 정도는 알아서 했어야지. 어떻게 넌 생각이란 게 없냐고. 재수씨 좀 봐. 회사 일 지장 없게 임신 계획 확실히 잡아서 애 갖는 거. 너한테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적어도 형편은 생각해서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냐. 누가 들으면 애를 저 혼자 몰래 만들었는 줄 알겠더라고요. 좋아. 100번 양보해서 당신 말대로 동서가 똑똑해서 계획 임신했다고 치자. 애 갖는 게 여자 혼자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피임을 내 탓으로만 돌리는데 가장 쉬운 피임은 콘돔이야. 피임약은 여자 몸에 해롭지만 콘돔은 남자 몸에 아무 무리도 주지 않는다고. 그 쉬운 걸 당신이 안 해놓고 어떻게 모든 걸 내 탓으로만 돌려?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세우던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지자 화를 냈어요. 아, 됐어. 말도 안 통하는 너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래서 똑똑한 여자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대학도 못 나온 너랑 내가 무슨 대화를 하겠냐?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그깟 시답자는 대학 좀 나왔다고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대학 못 나왔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그놈의 주둥이를 미싱으로 확 박아버리고 싶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제 남편을 탓하셨어요. 돈 무서워 이미 벤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랬다면 니들 전부 세상 빛 못 봤을 거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더라고요. 애야 낳기만 하면 봐줄 사람은 지천에 깔렸는데 뭔 걱정이야. 안사돈도 있고 큰애 여동생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애를 낳느니 마느니 말들이 많아. 쓸데없는 생각 말고 애 낳아. 참 큰애야, 너 잡채 좀 만들어서 작은 애한테 갖다 줘라. 둘째가 지난 설에 먹은 잡채 생각이 난다고? 그거 해달라는데 그거 네가 만든 거잖니? 입덧 때문에 뭘 통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해다가 먹여야지. 어쩌겠니? 많이 할 것도 없이 한 접시만 해다가 갖다 줘라. 어차피 입덧할 때는 생각이 그때그때 변해서 갖다 줘도 안 먹을지도 모르니까. 어머님, 저도 요즘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 맡기 힘들어요. 저도 임신한 거 아시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이러는 거예요. 넌 임신 경험자잖아. 애 처음 가진 사람이랑 어디 갔니? 밥만 잘 챙겨 먹으면서 그깟 잡채 하나 만들어주기 싫어서 핑계냐? 너 혹시 재수씨 임신한 거 보고 샘나서 일부러 피임 안 한 거 아니야? 남편은 애 못 낳게 했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집에 부르자 그게 얄미워 일부러 제 속을 긁어댔어요. 몸만 컸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남자였죠. 저는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가며 잡채를 만들어 동서한테 가져다 줬고 어머님의 그런 심부름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같은 임산부 처지에 괜히 손이 동서를 부려먹는 것 같다며 미안한 척이라도 하던 동서는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자 아예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제가 출산하기 두어 달 전 동서는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돈 있는 집이라 그런가 출산 후 바로 유명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산후조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산후조리부터 몸매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짜인 스케줄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시설도 좋고 저도 돈만 있다면 이곳에서 케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럽다는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부러우면 너도 돈 벌어. 재수 씨도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산후조리원 간 거야.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걸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부터 생각해. 꼭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남의 떡 보고 침 흘리더라. 안 그래요, 재수 씨? 재수 씨는 참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까? 시간 날 때 제 집사람한테도 조언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무식한 데다 센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니까요. 가족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동서 칭찬을 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속이 문드러졌지만 남편도 가족들도 이런 제 생각은 조금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면서 남편한테 서운하다 했더니 돌아오는 건 애꿎은 타박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거기 왜 간 것 같니? 재수씨 출산 축하하러 간 거야. 힘들게 애 낳은 사람 기분 좀 띄워준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질투할 일이니?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이 어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그런 거냐? 혹여 재수씨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 일찌감치 접어라. 재수씨랑 너랑 상대가 되겠니? 그럴 바엔 차라리 고개 팍 숙이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상책이야. 베테랑 영업맨으로서 해주는 조언이다. 베테랑은 개뿔. 형편없는 자기 영업 실력은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어디서 뻥을 치는지.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전략 탓에 마음이 상한 건 저뿐이었죠. 2달 뒤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딸이었어요. 둘째를 낳지 말라고 했던 남편은 딸아이 재롱에 빠져서 지난날 자신의 과오는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들한테 잘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둘째까지 낳고 보니 제게서 제 취업은 더욱 멀어져 버렸어요. 애 둘을 친정에 맡기고 일을 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약하는 것만이 돈을 버는 거라는 각오로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먹을 건 못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 틈새 절약 노하우를 익혀나갔고 그걸 블로그에 하나하나 기록해 나만의 절약 노트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관련 사업과 혜택들도 꼼꼼히 찾아서 신청을 했고요. 화장실 휴지 한 장, 수돗물 한 컵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절약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철마다 하는 아나바다 캠페인에 참여해 둘째한테 필요한 유아용품도 구하고 유치원 엄마들을 통해 딸아이 옷이랑 장난감, 책 등도 얻어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잘 쓴 물건들은 다시 세탁해서 필요한 다른 엄마들한테 나눠주면서 서로 필요한 물품 교류를 해나갔죠. 비싼 돈 주고 아이들을 키즈카페에 데려갈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엄마들 몇 명과 함께 공동 육아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어요. 가전제품을 사고 나온 대형 박스를 이용해 종이집을 만들어 아이들이 들어가 놀 수 있게 해주고 안 쓰는 자투리 천을 모아서 아이들 놀이복도 만들어 입히곤 했죠. 장을 볼 때도 공동으로 채소며 생선 등을 구입해 필요한 만큼씩 나눠 가져가고 돈도 나눠서 냈더니 생활비도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남아서 버리는 채소도 없게 됐고요. 돈 대신 엄마들 품을 팔아 생활비를 아끼다 보니 하루하루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노하우를 블로그에 착실히 기재하다 보니 블로그 이웃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활가전을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자기네 제품을 써보고 평가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한 제품도 주고 소정의 사례금도 지불하겠다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뒷광고인가 싶었죠. 그래서 블로그에다 그런 광고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죠. 그랬더니 광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변 엄마들과 함께 제품을 써보고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품에 대한 좋은 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부들이 직접 써보고 개선할 점을 위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뭐 저희한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친한 엄마들 몇몇과 함께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이 어떨 때 사용하기 좋은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등을 꼼꼼히 적어 회사에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보고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에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본 제품들 중 쓸모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엄마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회사에 주문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블로그를 통해 보고 어디 제품이냐고 쪽지를 보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래서 블로그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절약 생활에 관한 제 블로그를 제품 홍보, 판매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혹여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이름을 건 블로그에서 판 물건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히 제품 문의나 구매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오직 내가 습득한 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한테 돈벌이가 아닌 정보로 승부하는 블로그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훨씬 호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광고 수입은 없었지만요. 남편은 제가 일도 않고 집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절약을 통해서 생활비를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고정된 수입은 생기지만 그만큼 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따로 들여야 할 비용이 들잖아요. 계산을 해보니 그 돈이 제가 직접 육아를 하며 절약하는 비용보다 더 들더라고요. 거기다 블로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계산하면 제가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이익이었죠. 그걸 모르는 남편은 마치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을 했지만요. 아무리 가계부를 증거 삼아 상황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을 안 했죠. 어쩌겠어요. 말해줘도 안 듣는걸요. 집에서 벌어들이는 부수입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한때 유행하던 코인도 하면서 조금씩 주머니를 불려나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 차를 바꿔주자 그때야 남편도 조금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그간 번 돈으로 산 게 아닌가 의심하더군요. 말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나도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야. 이 차에는 당신 돈 1원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 앞에 차키를 던져주며 그간 쌓였던 한풀이를 했어요. 비록 중고차긴 했지만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차를 샀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도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 큰애 니가 아주 맹탕은 아닌 모양이구나. 아무튼 애썼다. 어머님도 모처럼 제게 칭찬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 재주 부리는 거 작은 애 대신 승민이 생일잔치 좀 준비해라. 너도 알다시피 작은 애가 좀 바쁜 애니? 이번에 승진까지 해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더라. 밖에서 돈 버는 애한테 지 아들 생일까지 챙기게 할 순 없잖니. 별로 할 건 없고 케이크랑 간식 좀 준비해서 승민이 유치원에 좀 갖다 줘. 요샌 뭐라더라? 그 간식 키트? 뭐 그런 걸 해다가 보내면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나눠준다더라고. 또 뭐라고 하던데? 암튼 난 당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작은 애랑 통화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줘. 살림 잘하는 며느리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 제 칭찬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동서 대신 동서 아들 생일잔치 준비를 떠맡기시라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가시고 혼잣말로 볼멘 소리를 했더니 대뜸 남편이 그러더군요. 네가 살림 잘한다고 자랑질 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너 잘하는 거니까 재수지 좀 도와줘. 있는 재주 썩히지 말고. 약 올리듯 한 소리하곤 잽싸게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가는 남편을 보자 저런 게 뭐가 이쁘다고 차를 바꿔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애들 태우고 다니는 것만 아니라면 당장 뺏고 싶었죠. 열을 식히고 동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요구사항이 엄청나더라고요. 자기 애 다니는 유치원 엄마들은 유기농 아니면 안 먹이니까 간식은 유기농 제품에 GMO 식품으로 선별해 개별 포장해서 30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간식은 유기농 과일 주스와 유기농 밀로 만든 쿠키, 자연 방목한 소에서 얻은 우유가 듬뿍 들어간 밀크 초콜릿과 유기농 사탕으로 구성하고, 케이크는 강남에 있는 유명 파티쉐가 만든 유기농 당근 케이크로 사가라고 하더군요. 비용은 형님 계좌로 넉넉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질 좋은 제품으로 골라서 준비해주세요. 아, 젤리는 안 돼요. 애들 치아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포장도 신경 좀 써주세요. 아예 업체에서 주문해서 스티커랑 리본 세트도 맞춰주시고요. 아, 스티커에 들어갈 문구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살림 잘하는 형님 덕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업무 지시 내리는 것처럼 조목조목 빠짐없이 요구사항을 말하더군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번 한 번은 봐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엄마들이 어쩌면 이렇게 준비를 잘했냐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묻더래요. 그래서 손윗동서가 해줬다고 했더니 자기들 생일 차례 때 부탁 좀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물론 수고비는 제대로 주겠다고요. 생각해보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사실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 이틀 고생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무릎을 치며 그러더군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유능한 재수씨는 달라도 다르네. 당신이 집에서 노는 거 불쌍해서 이렇게 일감도 따다주고 자긴 정말 손아래똥서 잘 만난 줄 알아. 덕분에 한 몇 년 부수입 제대로 올리게 됐잖아.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다 동서 덕분이라고? 그놈의 재수시사랑 아주 눈물겹다. 결국 남편의 말에 이번에도 화만 제대로 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결혼 10주년이라고 제게 사준 명품 백을 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 매장 직원이 제 가방을 보고는 짝퉁이라고 그러지 뭐예요.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로 사준 건데 그럴 리 없다고 했더니 매장 매니저가 나와서 보더니 정말 가품이 의심되니 제품을 산 곳에서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잘 사는 친구 앞에서 기죽기 싫어 들고 나간 가방이었는데 결국 그 가방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살 뻗치게 되었죠. 웃긴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도 채워줘야 했다는 거야? 어차피 집구석에서 뭉개고 있으면서 그런 백 들고 나갈 일은 있겠니?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 뭐하러 비싸게 정품을 사? 짝퉁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싫으면 쓰지 말던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 남편한테 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내 등을 떠미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추석을 맞아 시댁에 다들 모였는데 웬일로 시동생이 제 남편한테 싹싹하게 굴지 뭐예요. 이어지는 말에 저는 기함을 토했죠. 형, 무슨 돈으로 그런 걸 다 사보냈어. 난 형수님한테 뭐 하나 사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까지 챙겨주고. 그래요 아주버님, 이번에 너무 큰돈 쓰셨어요. 생일 선물로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남편이 뭘 줬길래 싸가지 부부가 이 난리를 치나 싶었어요. 남편은 간만에 어깨를 쫙 펴고 갖은 생색을 다 내며 그러더군요. 저 그 정도는 버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우리 집사람 백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 갔다가 재수씨 생일인 게 생각나서 하나 산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백? 무슨 백을 샀길래 그래? 설마 자기 나한테 줬던 짝퉁백 동서한테도 사준 거야? 이 인간이 정말? 그거 들고 다니다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동서가 토끼 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짝퉁이라뇨. 그거 정품 맞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실은 제가 매장 가서 확인까지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짝퉁이에요. 형님도 참. 동서는 생누랑 숄더백을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못해도 200은 되는 명품백이었죠. 그걸 보자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끌어올랐어요.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그러자 남편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재수 씨한테 가짜를 사줄 수는 없잖아.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급이 낮다는 건 아니고. 아, 미치겠네. 좋아, 솔직히 말할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저런 백도 들고 다녀본 사람이 들어야 폼도 나고 그런 거 아니야? 게다가 당신이 명품백 들어봤자 누가 그걸 정품이라고 믿겠어? 동대문 시장에서 산 짝퉁이라고 믿지. 그럴 바엔 부담 없고 모양 비슷한 짝퉁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재수씨야 회사에서 직급도 있고 워낙 있는 부티가 나는 사람이니까 정품 드는 게 맞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려? 틀리면 말해봐. 이놈이 기어이 그 주둥이로 황천길을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남편의 뺨을 쳤어요. 내 수준을 왜 네가 결정해? 네 수준이 바닥이니까 나도 너랑 같은 수준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 마. 나 회사 그만둘 때 부장님이 그러셨어. 회사에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나라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꼬박꼬박 월급만 받아가는 무능한 너 대신 나보고 회사에 남으라 그랬다고. 그런 걸 남편이라고 사정해서 회사에 남겨줬더니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붙어있는 줄 알지? 고작 고졸 출신 경리한테도 밀리는 새끼가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꼴이라니? 급? 내가 보기에 너는 급이라고 할 건덕지도 없는 놈이야. 쥐꼬리반한 네 월급 내가 재테크로 불리지 않았으면 목돈은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잘난 재수씨 보니까 네 옆에 있는 마누라가 하찮게 보이나 본데 너는 죽었다 깨도 네 재수씨 같은 여자 절대 못 만나. 너는 네 동생만큼 스펙이 안 되잖아. 네가 고졸이 나를 만난 게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야. 네가 똥통대학을 나오고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능력이 개판이라서 선택지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근데 어쩌냐? 고졸이 나한테까지 까이게 생겼는데 더는 너 같은 머저리랑은 살기 싫거든. 애들은 내가 데려갈게. 어차피 넌 애 키울 능력도 안 되는 놈이니까. 저는 그 길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 재산 분할 계산을 했어요. 아이들 양육비도 산정하고 앞으로 먹고 살 방법도 떠올려 보았죠. 그동안 협업을 하자는 회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업체를 골랐어요. 일단 이혼 전에는 큰 수익을 내서는 안 되기에 아이들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수입을 제한했어요. 이혼 전에 만들어진 수입은 부부가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 저로서는 손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한 거죠.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을 끝낸 뒤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왔죠. 살던 전셋집은 빼서 남편과 나눠 가졌고 차는 남편이 타는 대신 저는 차 구입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매달 두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죠. 이혼 후 저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그에 올렸던 살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강연 의뢰를 받아 강연도 다니게 되었죠. 거기다 몇몇 회사들과 협업 계약을 맺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 구상부터 출시까지 관여하게 되었죠. 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줄여가며 일을 한 덕분에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살림은 나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난생 처음 경호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팬사인회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출간한 책과 블로그의 성공 덕분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솔직히 저도 처음 있는 일이긴 했지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기죽기 싫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내 복을 찬 것 같다. 나 얼마 전에 회사에서 나왔어. 뭐 쫓겨난 거지. 당신 말대로 나란 인간은 회사에서 월급이나 축내는 식충이 같은 놈이었더라고. 집에서는 동생한테도 치이는 못난 장남이고
아내란 자식들도 못 지킨 못난 가장이잖아. 실은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 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재수 씨랑 비교하면서 당신 기죽이려고 했어. 당신이 못난 날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기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도 깊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업체를 꾸려가고 있어요. 아이들 생일이나 집들이, 홈파티, 그 밖에 크고 작은 집안 행사를 위한 물품 스타일링을 주로 맡고 있죠. 제 블로그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고 직원은 그동안 저와 공동 육아와 공동 장바구니 생활을 했던 제 아들 친구 엄마들이에요. 현명한 살림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현명한 주부들이죠. 바쁜 직장인 엄마들을 대신해서 각종 퀴즈 파티도 대행하고 있는데 엄마들 입소문을 타고 예약이 밀려서 요즘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내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제게 많은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